여기 한 외국인 교수가 외국인 학생들을 향해 진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한류 열풍은 거짓이며 한글 또한 너무 부풀려졌다며 말도 안 되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던 것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의실 뒤쪽에서 일침을 날리는 외국인 학생의 질문에 교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호주 시드니 출신 제니퍼입니다. 저는 플로리다 주립대 언어학과 3학년 학생이에요. 제가 기숙사에서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자주 했는데 그때마다 수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많은 친구들이 인상 깊게 보았다고 합니다. 저희 미국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삶은 정말 힘들어요. 대화를 할 수 없으니 항상 메모지를 들고 다녀야 하고 현실 세계에서 늘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게 되면서 한국 때문에 청각장애로 아팠던 동생과 아무 문제 없이 소통할 수 있어요. 늘 저에게 영상통화 상대는 제 여동생 벨라니아였어요. 말씀드렸듯 벨라니아는 선천적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부모님께서 벨라니아의 청각장애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많이 놀라고 걱정하셨어요. 갓난아기였던 동생을 데리고 여러 의료진을 찾아다니며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셨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족 모두가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우리 가족에게 수어는 그냥 또 하나의 언어였어요. 부모님은 벨라니아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어 강사를 집으로 초빙하셨고 매주 2번씩 가족 모두가 함께 수어를 배웠습니다. 저는 당시 6살이었는데 아기였던 동생과 소통하기 위해 열심히 수어를 배웠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머니께서 취하셨던 행동이었습니다. 벨라니아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책을 읽어주실 때마다 반드시 수어로 함께 표현하셨어요. 벨라니아가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시각적으로라도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죠. 아버지도 매우 적극적이셨습니다. 주말마다 벨라니아를 데리고 청각장애인 커뮤니티 센터에 가셔서 다른 청각장애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곳에서 벨라니아는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수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벨라니아가 자라면서 가족들의 수어 실력도 함께 늘어갔습니다. 저는 특히 동생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일반적인 형제자매들이 말로 싸우고 화해하듯 저와 벨라니아는 수어로 다투기도 하고 화해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수어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이었죠. 실제로 우리 가족은 식사 시간에도 TV를 볼 때도 장보기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수어를 사용했어요. 청각장애를 가진 벨라니아를 위해 가족 모두가 적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만의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이 되었다는 거죠. 벨라니아는 현재 시드니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수업을 듣고 있고 성적도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는 매주 영상통화로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마다 벨라니아의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곤 합니다.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된 것은 최근 언어학과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 때문입니다. 제가 언어학과를 선택한 것은 순전히 동생 벨라니아 때문이었어요. 수어를 더 잘 이해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시드니 대학교에 지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연히 플로리다 주립대의 언어학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특히 수어 관련 커리큘럼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 매료되어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입학 후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수어 관련 수업은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어요. 모두 어를 받았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항상 벨라니아와 나누려고 했죠. 새로운 수업 표현법을 배우면 영상통화로 벨라니아에게 알려주고 벨라니아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제안했어요. 마치 언어학 스터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수어를 문자로 기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수어를 표기하려다 보니 발음과 실제 손동작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미국 수어와 호주 수어의 차이를 기록할 때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벨라니아와 화상통화할 때마다 새로운 수어 표현을 배우게 되는데 이걸 제대로 기록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노트에 수어 동작을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했지만 이는 너무 비효율적이었죠. 이런 고민 끝에 저는 2학년 말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수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수어를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그래서 3학년이 되자마자 보이는 언어와 쓰기 방법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이 수업은 4학년 전공 수업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을 직접 찾아가 제 상황을 설명했고 특별히 수강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업은 마리아 로드리게스 교수님이 맡으셨는데 수어와 문자 체계에 관한 연구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수업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고 특히 교환학생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20명 정도의 학생 중에 3, 4명이 교환학생이었죠. 이날 저는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기도 했었어요. 교수님이 먼저 알파벳 문자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같은 유럽의 알파벳 기반 언어들이 수어를 표현할 때 어떤 한계가 있는지 자세히 다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교수님께서 실제 수어 동작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땡큐라는 수어 동작을 하면서 이것을 알파벳으로 표기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수업 중간에 일본 교환학생이었던 기나니토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일본의 한자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교수님은 바로 화면에 여러 한자를 띄우시며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한자의 상형문자적 특성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시각 언어인 수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자의 복잡성과 어려움도 함께 지적하셨습니다. 이때 교실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일본의 학생들이 뭔가 의견이 있는 것 같았지만 교수님은 흔들림 없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교수님이 갑자기 화면에 낯선 문자를 띄우셨는데 그게 바로 한국의 한글이었어요. 이 한국 한글의 문자 체계는 수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 매우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이 말씀으로 교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특히 기나니토를 비롯한 몇몇 일본 교환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들의 표정이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교실 안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는데 교수님께서 한글의 구조를 설명하시던 중이었어요. 화면에는 자음과 모음이 따로 분리된 한글의 기본 구조가 보여지고 있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예를 들어 기억이라는 자음과 아라는 모음이 만나 가라는 글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이러한 한글의 특성이 수어를 기록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인지 설명하셨어요. 수어에서 손의 모양은 자음으로, 손의 움직임은 모음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의 안녕하세요라는 수어 동작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알파벳으로 표기할 때와 한글로 표기할 때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보여주셨어요. 알파벳으로는 복잡하게 여러 글자를 써야 하는 동작도 한글로는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수업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뒤쪽에 앉아있던 기나니토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그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고 옆자리 학생과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일본 언어 한국어보다 더 훌륭한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 라는 대화들이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한글을 과학적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이것이 수어의 손동작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보여주셨어요. 강의를 듣던 일본인 유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 한글이 일본어보다 더 훌륭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왜 자꾸 한글을 저희에게 주입시키는 건가요? 너무 한국 좋아하시는 거 티내시는 거 아닌가요? 일본인 학생의 말을 들은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화면을 바꾸더니
일본어와 한글을 비교하는 예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봐요 학생. 잘 보세요. 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문자로 표기했을 때 한글이 얼마나 더 간단하고 명확한지 설명해 줄 테니. 교수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나니토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발언을 허락했고 기나니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기나니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니토는 일본어와 한자의 우수성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한글의 단순성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저는 그 순간의 긴장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기나니토의 발언을 차분히 듣고 계셨고 다른 학생들은 숨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곧 기나니토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나니토는 먼저 자신이 도쿄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문자 체계입니다. 기나니토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그는 한자가 가진 상형 문자로서의 특성과 깊이 있는 의미 전달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나니토는 일본어가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조화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의 문장에서도 다양한 문자 체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언어의 발전된 모습입니다. 기나니토가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특히 한글을 비판할 때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한글은 너무 단순합니다. 이런 단순한 문자로는 깊이 있는 의미를 전달할 수 없어요. 교실 안에 다른 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고 어떤 학생들은 고개를 숙인 채 노트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일본 교환 학생은 기나니토가 이야기한 일본어가 우수하다는 발언에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교수님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기나니토가 일본어의 우수성을 앞세우며 한글과 수어와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것보다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나니토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글을 비판했습니다. 한글은 가난하고 못 배운 한국인들이 한자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만든 문자 아닌가요? 이런 문자가 어떻게 수어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때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기나니토의 말을 끊으셨어요. 기나니토 군. 혹시 일본에서 시도된 한자 독립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교수님의 이 질문에 교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기나니토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대답했어요. 물론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한 시도였고 오히려 한자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기나니토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곧 교실 앞으로 걸어 나오시면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그 화면에는 메이지 시대의 일본 문자 개혁 운동에 대한 자료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수업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나니토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하셨는데 먼저 메이지 시대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어요. 메이지 시대의 일본은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문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있는 역사적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어요. 당시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자가 교육과 근대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죠.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일본에서는 여러 문자 개혁안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자를 완전히 폐지하고 로마자를 도입하자고 했고 또 다른 학자들은 가나 문자만 사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고 해요. 특히 교수님은 마에지마 히소카의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마에지마는 한자의 복잡성이 일본의 문맹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나 문자 전용을 주장했다고 해요. 일본 정부는 실제로 여러 차례 문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1946년에는 당용 한자표를 만들어 사용 한자를 제한했고 1981년에는 상용 한자표를 제정해 한자 사용을 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나니토는 이 설명을 듣는 내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교수님의 설명이 워낙 치밀하고 논리적이어서 반박할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일본의 신문들이 한자 제한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보여주셨어요. 아사히 신문이나 마이니치 신문 같은 주요 언론사들도 처음에는 한자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한자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현대 일본어의 표기 체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뒤섞인 복잡한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이때 교수님께서 갑자기 수업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이제 우리가 왜 이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교수님은 다시 수어 이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수업이 더욱 흥미진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복잡한 문자 체계가 시각 언어인 수어를 표현하는데 얼마나 큰 제약이 되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셨고, 특히 일본어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를 일본어로 표현할 때를 봅시다. 교수님은 화면에 곤니치와를 보여주셨죠. 교수님은 이어서 같은 표현을 한글로 보여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5글자를 화면에 띄우시면서 각 글자가 어떻게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하셨어요. 한글은 각 글자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어의 손동작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교수님의 이 설명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때 기나니토가 또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단순한 비교입니다.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자입니다. 단순히 획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은 기나니토의 말을 차분히 들으셨지만 그의 태도가 점점 거칠어지자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기나니토 군, 우리는 지금 문자의 역사성이나 우수성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어 표기에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나니토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요, 교수님은 일본어를 무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본어가 얼마나 훌륭한 언어인지 모르시는 겁니다. 한글이 그렇게 우수할 리 없단 말입니다. 일본어보다 못한 한글이 그렇게 쓰일 리가 없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매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기나니토 군, 당신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부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감정적인 반응은 학문적 토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수업은 수어와 문자 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근거 없이 함부로 폄하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자 기나니토는 더욱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객관적이라고요? 교수님은 처음부터 한글이 우수하다는 걸 전제로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나니토 군, 이 수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지금 나가도 좋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해서는 안 되니까요. 기나니토는 잠시 굳어 있다가 갑자기 책가방을 집어들더니 교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교실 안을 울렸고 그 후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같은 일본인 교환학생도 기나니토를 따라 나가기보단 숨죽인 채 가만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신 후 다시 수업을 이어가셨습니다. 자, 이제 한글이 수어를 표현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인지 실제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면에 새로운 영상을 띄우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때 교수님이 보여주신 영상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영상에는 한국의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수업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학생들이 수어와 함께 한글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은 수어 동작을 문자로 옮기는 과정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교수님은 영상을 멈추시고 화면의 수어 동작과 그에 대응하는 한글 표기를 나란히 보여주셨어요. 이어서 교수님은 실제로 수어 통역사들이 사용하는 필기 방식도 보여주셨습니다. 수어 통역사들이 빠른 속도로 수어를 한글로 기록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죠.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어 알파벳으로 수어를 기록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떠올랐어요. 실제로 저는 동생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새로 배운 수어 표현들을 기록하는데 항상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는 제 노트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알파벳으로 수어를 표기하려다 보니 한 동작을 설명하는데도 긴 문장이 필요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가 어떻게 수어의 손동작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상세히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 기억이라는 자음은 손가락을 구부린 모양과 비슷하고 아라는 모음은 손을 옆으로 펴는 동작과 연관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제를 내주셨어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간단한 수어 표현 5개를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이나 장단점을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서 바로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나 한글을 배워보려고 해. 사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그날 저녁 벨라니아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너도 믿기 힘들겠지만 벨라니아가 이미 한글을 배우고 있더라고. 벨라니아는 최근 K-팝에 푹 빠져서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 한글을 독학하고 있었어요. 영상통화 화면 속에서 벨라니아는 수어로 대화하면서 중간중간 한글로 쓰여진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이미 기본적인 한글은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벨라니아가 그러더라고요. 한글이 정말 배우기 쉽대요. 벨라니아는 특히 한글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벨라니아가 수어를 한글로 기록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주 쓰는 수어 표현들을 한글로 적어두고 있었고 이것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벨라니아가 보여준 노트를 봤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벨라니아의 노트 사진을 보니 수어 동작을 한글로 표기하고 옆에 간단한 그림도 그려놓은 노트였습니다. 벨라니아는 시드니의 청각장애인 커뮤니티에서 한글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꽤 있다고도 했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 K-팝 안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글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벨라니아한테 설명해 주니까 정말 신기해하더라고요. 벨라니아는 특히 한글이 수어와 잘 맞는다는 설명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글 학습 사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구조부터 이해하고 싶었어요. 나도 벨라니아처럼 수어를 한글로 기록하는 연습을 해볼 거야. 저는 새 공책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도 한글로 시도해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는데 벨라니아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내용이었어요. 벨라니아가 학교에서 열린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벨라니아가 한글 공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벨라니아가 요즘 한국 아이돌 팬아트를 그리는데 정말 솜씨가 늘었더라. 어머니가 보내주신 벨라니아의 그림을 보니 그림 아래에는 한글로 짧은 메시지도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메시지에 따르면 벨라니아는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들과 모여 K-팝 댄스를 연습하고 그 후에는 함께 한글 공부를 한다고 해요.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함께 수어로 대화하면서 한글도 배우는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벨라니아의 변화가 놀랍다고 하시네요. 계속해서 메시지를 읽어보니 벨라니아가 처음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요. 한국의 청각장애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했답니다. 벨라니아는 청각장애가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즐겁고 좋아하는 일을 찾기 시작한 거죠. 장애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벨라니아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이 벨라니아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꾸준히 했던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벨라니아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벨라니아의 소식을 들은 저는 더욱 한글 공부에 대한 의지를 다졌어요. 바로 노트북을 켜고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한국어 수업도 들을 거야. 교수님께 수어와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연구하고 싶다고 말씀드려야겠어.
지금 저는 매일 아침 한글 공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어를 한글로 기록하는 연습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특히 벨라니아와 영상통화를 할 때면 서로 배운 한글을 활용해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수어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한국 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동생이 어릴 때 사고로 인한 후천적 청각장애를 갖게 되어서 수어 수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미 수어를 할 수 있긴 했지만 한글과의 상호작용이 흥미를 이끌었다고 해요. 동생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외국인들에게도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흔쾌히 응해주며 그날부터 친구로 지내며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벌써 한국인 친구를 벨라니아에게 영상통화로 소개까지 시켜줬답니다. 얼마 전에는 벨라니아에게 깜짝 선물을 보냈어요. 수어와 한글을 함께 사용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벨라니아는 그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글 공부였지만 이제는 저와 벨라니아에게 새로운 소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어를 기록하는 도구로서 한글의 실용성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저는 이제 졸업 논문 주제도 정했습니다. 수업 표기 체계로서의 한글의 효율성 연구라는 주제로 저와 벨라니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가족에겐 한국이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였죠. 벨라니아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벨라니아의 성장과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글이라는 글자가 우리 가족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다음해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한국을 생각하면서 들떠있는 게 보일 정도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한글을 열심히 배워서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어로 주문을 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네요. 한글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장애를 가진 가족과의 소통, 문화적 편견 극복, 그리고 실용적 가치의 발견이라는 여러 층위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한글을 국어로 채택한 나라도 있죠.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인데요. 한글 수출 1호로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공식 언어가 있었지만 기록할 문자가 없었기에 역사는 물론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었는데요. 우리나라의 한 교수가 방문하여 한글 사용을 제안하게 되면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유엔 역시도 한글을 공식 언어로 채택했죠. 유엔은 규정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6개 언어만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보다 한글 사용자가 많았기에 유엔에서 표결, 만장일치로 한글 한국어가 공식 언어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유엔 공식 언어 입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본을 꺾고 한글 한국어가 채택된 것에 대해 더더욱 의미가 크다고 보여지죠. 즉 한국의 압승이었단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의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만약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 과연 어떤 언어들이 들렸을까요?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강국인 한글 없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이니 정말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언어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네요. 그래서 항상 한국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왜 이렇게 엉덩이에 진심이야? 뭔 소리야 아니야. 한국이 진짜 엉덩이에 진심인 나라야. 캐나다 여성들이 겨울에 한국에 와서 뜬금없이 엉덩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한국과 엉덩이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추위의 나라 밴쿠버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제시카라고 합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는데요. 현재 밴쿠버에서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없는 탓에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밴쿠버에서 출발해서 동해까지 무려 25시간이 넘게 걸리는 일정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를 보고 싶다는 열망과 인기가 늘어나는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절배까지 타고 이동하게 만들었어요. 배도 한국에서 운영하는 배였는데요. 강추위에 히터를 너무 많이 틀어서 건조한 것 빼고는 배 안에 모든 게 있어서 편했어요.
배에는 다양한 룸이 있었는데 저는 한 방에 6명이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식당이나 노래방 매점도 있었어요. 다 한국 아이스크림이나 간식들이 채워져 있었고요. 승무원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불편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줬어요. 생각보다 멀미도 없었고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정확성으로 배를 운항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인 다른 승객들도 친절했고 종종 서툰 영어나 몸짓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과열된 난방 시스템을 피해 종종 밖으로 나가야 했던 저에게 말 그대로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하룻밤을 상쾌하게 보내니까 새로운 해안선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왔으니 보답을 해줬으면 했어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마침내 배는 강원도의 한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으로 캐나다의 추위에 버금가는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에 버금가는 차가운 공기가 덮쳤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국이 매일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극한의 한파에 여행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목도리를 목에 더 꽁꽁 감았고 항구를 빠져나가는 동안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바닷바람은 더 센 거 아시잖아요. 현지 유심카드가 없어 휴대폰 데이터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길을 잃은 듯 동해 터미널에 서 있는데 주변 한국인들의 친절이 뜻밖의 모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긴 버스 여행에서 막 내렸고 다음 목적지는 동서울 터미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저는 나침반이 없는 배와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내린 게 아니니까 유심이 없었거든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지 곧바로 한 무리의 현지인들이 제 주변에 모여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도움의 손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켜려고 했어요. 그중 한 명인 친절한 미소의 중년 남성이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디로 가요? 그는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얼굴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밝아졌습니다. 아, 동서울 터미널이군요. 여기서 버스를 타셔야 합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한국 사람의 시간을 뺏는다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데이터를 켜려고 했더니 그 남성분께서는 자돈 쓰지 마라고 하면서 버스 앞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버스 아저씨와 무슨 얘기를 하더니 버스까지 태워주셨어요. 저는 뭐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아저씨는 눈을 찡긋하시더니 떠나셨습니다. 낯선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려는 그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조언과 제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도움의 목소리가 합창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한국말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가끔씩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편안했고 터미널을 빠져나오면서 지나가는 동해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건물, 사람, 도시의 리듬 등 모든 것이 활기차고 생동감 있어 보였습니다. 여행은 순조로웠고 버스가 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만난 한국인들의 도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국에서도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벌써부터 여행이 기대가 됐어요. 버스가 동서울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저는 평화로움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낯선 땅에 왔지만 외롭거나 길을 잃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하니까 제나가 나와 있었어요. 제나는 대학교 학사 과정까지는 모스크바에서 마쳤는데 석사 과정부터는 한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제나는 한국으로 와서 다행이라고 항상 말했어요. 캐나다의 사회주의 체제와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고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나가 항상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밤늦게 서울에 도착했었는데요. 제나는 뭘 좀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배고픔을 느꼈죠. 그런데 의아했어요. 밤 9시가 넘는 시간에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열려있는 식당들이 많았어요. 제나는 저를 매콤하고 고소한 요리 냄새가 거리로 퍼져나가는 아늑한 분위기의 식당으로 끌고 갔어요. 한국에 왔으니까 한식을 먼저 먹자고 했어요.
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꼭 먹어보고 싶었던 터라 기대감에 뱃속이 쿵쿵거렸습니다.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메뉴를 훑어보면서 설레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김치찌개가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돌솥에 담긴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두부와 대파, 매콤한 국물 사이로 부드러운 돼지고기 덩어리가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제 관심을 눈치챈 종업원이 라면을 추가해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냄비에서 끓고 있는 김치찌개의 모습이 캐나다에서 자주 먹는 김치 사발면이랑 비슷했어요. 라면이 매콤한 국물에 스며들면서 놀라운 풍미와 식감이 더해졌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으니 김치의 매운맛, 돼지고기의 감칠맛, 면의 편안한 쫄깃함 등 입안에서 풍미가 폭발했습니다. 맛의 교양곡과도 같아서 만족스러운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제나는 한국에 왔으면 소주를 마셔야지 하면서 소주를 가져왔어요. 식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한국의 유명한 술인 소주를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소주 한 병이 차갑게 제공되었고 투명한 액체가 부드러운 경험을 약속했습니다. 나는 한 잔을 따르고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소주는 보드카를 마시는 캐나다 사람들한테는 정말 깔끔한 술이었어요. 찌개랑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추운 나라들은 이런 독한 술을 먹나 봐요. 매콤한 찌개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시원하고 상쾌한 맛으로 열기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편의점에 갔는데요.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손난로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저는 처음엔 손난로 표지를 보고 매운 음식인 줄 알았어요. 불이 엄청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곳에는 손난로 패킷이 깔끔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워낙 추우니까 그냥 강하게 크라는 건가 봐요. 한국에서는 이 작은 손난로 패킷이 겨울철 필수품이자 생활 필수품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머니나 장갑에 쏙 들어가는 컴팩트한 크기에 감탄하며 패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오자 방금 전 매장의 따뜻한 온기와는 대조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손난로 한 봉지를 열심히 뜯어 포장지에 적힌 그림의 지시대로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손난로가 금세 뜨거워지는 작은 기적이 제 손바닥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손난로를 코트 주머니에 하나씩 집어넣고 손가락 사이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아주 소박한 즐거움이었어요. 바깥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옷을 여러 겹 껴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오들오들 떨렸어요. 캐나다인의 자부심이 사라질 정도였어요. 제 불편함을 눈치챈 제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몇 분만 기다려봐, 따뜻해질 거야. 저는 호기심과 함께 다소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추위에 잠을 어떻게 자지? 심지어 제나의 집에는 침대가 없었어요. 전 숙소를 잡았어야 했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바닥에서 은은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지만 몇 분이 지나자 온기가 점점 커지면서 바닥을 통해 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에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온기가 아니라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포옹과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신발과 양말을 벗고 따뜻한 바닥에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느낌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고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에 적당한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쭉 뻗어 허리와 다리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그 안에 자리 잡은 추위를 쫓아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배에서 겪었던 히터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일단 건조하지가 않잖아요. 눈알이 빠질 것 같은 경험을 안 해도 되니까요. 저녁이 깊어질수록 온돌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온돌이 주는 육체적 편안함뿐만 아니라 온돌을 경험하는 모든 것이 좋았어요. 엘레나의 집처럼 따뜻하고 안락한 온돌에 누워 있자니 깊은 행복감과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온돌이 제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따뜻하게 데워준 것 같았습니다.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추위에 진심이라는 걸 또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나의 학교를 따라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모두가 앉아 있었어요.
눈이 오는 날이었는데 의자에는 눈이나 축축한 것이 하나도 없었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의자에는 열선이 깔려 있더라고요. 바람이 조금 차도 엉덩이는 따뜻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들이 엉덩이가 따뜻한데 정말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일이 또 있는데요. 제나의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들렸어요.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화장실에 더욱 놀랐는데요. 그렇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화장실 변기조차 따뜻했어요. 비데가 변기까지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밖의 추위를 생각하면 정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데는 다양한 설정이 가능했는데 그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의 편안함과 약간의 사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나가 이 추위에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는 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제나한테 주머니에 얼른 손을 넣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제나는 자기 손에 손난로가 있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아했어요. 걔 손에는 보조 배터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제나는 어차피 둘 다 전기를 쓰니까 손난로 겸 보조 배터리라고 말했어요. 전 진짜 한국 사람들이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서울의 겨울은 매서웠고 특히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면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이동 중에도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기기는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휴대폰을 충전하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아이템이었어요. 저는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제나는 별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빌려줬어요. 피가 작고 촉감이 부드러워서 손바닥에 딱 맞았습니다. 손 온열 기능을 켜자 곧바로 부드럽고 편안한 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온기는 추위를 잊게 해주는 기분 좋은 휴식처였고 저는 이 작은 기기의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휴대폰 충전 기능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보조 배터리에 꽂았더니 놀랍게도 바로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는 크기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강력했고 휴대폰의 배터리 잔량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익히기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손은 따뜻하게 유지되고 휴대폰은 충전된 상태로 유지되어 아무런 방해 없이 도시를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기가 제공하는 편리함은 놀라웠고 동료 여행자들에게 자랑하곤 했는데 그들도 똑같이 감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나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는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나는 한국에서 정치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제가 늘 봐왔던 캐나다 사람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전쟁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나는 조국의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분쟁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들면서 대화는 필연적으로 역사상 여러 전쟁에서 캐나다의 역할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조국 캐나다가 실제로 특정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나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캐나다인으로서 저는 조국이 전쟁에 개입한 것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더 넓고 글로벌한 관점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도 다른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분쟁을 선동하고 확대하는 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민족적 자긍심과 조국의 역사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불편함과 씨름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개적이고 비판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과 성숙을 느꼈습니다. 결국 세계 평화와 이해의 길은 과거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고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나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부러웠어요. 마지막 날 저희는 제나네 집에서 제나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는데요. 엘레나는 한국에 재밌는 술이 있다고 하면서 가지고 왔어요. 과일 소주였는데요. 복숭아 맛부터 해서 청포도 맛까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한 술을 주로 마셔온 자는 이 유명한 한국 술이 제 입맛에 어떻게 맞을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소주는 복숭아 맛 소주였는데 패키지가 화려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잔을 따르자 복숭아의 달콤한 과일 향이 주변 향과 어우러져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강한 알코올이 느껴질 거라 예상하고 첫 모금을 마셨는데 놀랍게도 기분 좋게 순했습니다. 이거 꽤 가볍네. 저는 예상치 못한 술의 부드러움에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로 생각했습니다. 제 경험상 술은 도수가 강하고 톡 쏘는 맛이 강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과일 소주는 보드카랑 비교해서 그런가 주스 같더라고요. 보드카에 비해 도수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나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애들은 이거 마시고도 취하더라. 근데 많이 마시지는 마. 다음날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저는 집에 돌아가는 짐을 싸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제나는 다시 한번 오라고 했어요. 다음에는 강릉으로 여행을 가자고요. 제 캐리어에는 친구들에게 줄기밀한 화장품들이 한가득이었답니다. 끝으로 제시카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한국인의 정신과 회복 탄력성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공공시설의 효율성,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는 한국 문화에 감동을 받았어요. 다음에 다시 놀러 올 때는 꼭 비행기를 타고 놀러 오고 싶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말이에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 일본에서 범죄자 될 뻔했어. 뭔 소리야, 나 일본에서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뻔했어. 아니, 일본에서 뭔 일을 한 거야. 여기 한국과 일본 여행을 다녀온 영국 여성이 카페에서 자기의 경험에 대해 친구한테 말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죽을 뻔했고 범죄자도 될 뻔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일본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약대를 졸업한 루즈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 때 제리라는 친구와 매일 붙어 다녔는데요. 제리는 같이 약대를 졸업하고 일본 남성과 결혼해 일본에 정착했는데요. 영국의 약대를 졸업한 탓에 일본에 있는 제약회사에 쉽게 취업을 했어요. 저도 졸업을 하고 화이자라는 제약회사에서 3년 정도를 연구원으로 일했는데요. 안식년을 드디어 쓸 수 있어서 다소 길게 여행을 떠날 생각이었어요. 저는 일단 한국을 가야 했는데요. 그 이유는 NCT를 보러 가야 했거든요. 다행히 소속사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표를 조금 빼줘서 비싼 가격이지만 구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하는 콘서트랑 영국에서 하는 콘서트는 조금 다르거든요. 영국 콘서트는 좀 더 작은 콘서트장에서 하니까 저는 한국에서도 꼭 콘서트를 가보고 싶었어요. 티켓 구하기는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갈 수는 있었죠. 추운 겨울이지만 한국에서 콘서트를 보고 일본으로 이동하는 일정이었어요. 제리는 일본에서도 한국 가수들 콘서트가 많이 열리니까 일본에서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는데요. 본고장에서 보는 콘서트랑 외국 콘서트는 다르니까요. 저는 심지어 한국에서 같이 팬 문화를 즐기는 친구들도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비싼 걸 알면서도 잠실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묵기로 했는데요. 일단 콘서트장이 체조 경기장이라서 숙소랑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한국 호텔의 고층에서 묵어보고 싶었어요. 이 정도로 고층인 호텔이 영국에는 뉴욕 말고는 없거든요. 저는 체크인을 하자마자 객실 창가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의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눈부신 불빛과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찬 롯데월드의 광활한 광경이 마치 미니어처 원더랜드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생동감과 역동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숨막히는 광경이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호수에 비친 불빛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코스터와 놀이기구들은 이 시간대에는 한산했지만 기쁨과 흥분의 기념비처럼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공원이 웃음소리와 스릴 넘치는 소리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 여행은 이미 제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콘서트, 음식, 문화, 그리고 이 경치까지 모든 경험이 아름다운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 유구한 유산과 미래지향적인 열망을 가진 한국의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관광을 하는 도중에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데이터가 터져서 너무 방심한 제 탓이겠지만요. 지하철을 내려가다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저는 하필 계단 앞에 있었고요. 핸드폰은 한 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단에서 3-4번은 부딪히더니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저는 액정이 깨졌으면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요. 핸드폰 카메라가 깨져버렸어요. 저는 심각해졌습니다. 콘서트를 보러 왔는데 콘서트 인증샷을 단 한 개도 못 남기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생겼으니까요. 눈물을 흘릴 만한 지출이었지만 저는 삼성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갔어요. 낭비할 시간이 없던 저는 빠른 해결책이 있기를 바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매장은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대였습니다. 저는 공간을 장식하고 있는 다양한 기기들을 보며 불안감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직원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의 이해와 신속한 도움으로 긴장이 완화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일반 모델인 S 시리즈를 사려고 했는데요. 젊은 여자 직원이 아이돌을 찍을 거면 무조건 울트라를 사야 한다고 말했어요. 요즘 영상을 찍기에는 삼성 울트라가 최고라고 하면서요. 비쌌던 건 사실이지만 제 가수들을 찍을 생각에 눈물을 머금고 결제했어요. 직원들은 데이터도 직접 옮겨줬어요. 아이폰에서 옮긴 건데 이전에 쓰던 문자부터 사진 전화까지 모든 게 빠르게 옮겨졌어요. 갤럭시 울트라를 손에 쥐자마자 세련된 디자인과 선명한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한 소비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소비였어요. 콘서트 당일날 저는 콘서트 시간에 늦을까? 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달려가는 게 초록불이길래 달려갔죠. 그리고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는 순간 신호등 아래에 숫자가 보였어요. 바로 몇 초가 남았는지 보여주는 신호였어요. 저는 안심하면서 다시 신호를 기다렸어요.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건널목을 건너기 시작하자 저도 그 대열에 합류했지만 여유로운 속도로 걸었습니다. 짜릿한 콘서트가 끝나고 귓가에 울려 퍼지는 음악의 박진감 넘치는 비트와 함께 저는 밤에 에너지가 가득한 서울의 거리를 활기차게 거닐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리듬과 불빛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마법과도 같은 경험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필수 한국 경험. 거부할 수 없는 삼겹살의 매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아이돌들이 삼겹살을 먹는 걸 볼 때마다 너무 궁금했거든요. 심지어 콘서트가 끝난 시간이 밤 11시 가까이였는데도 식당이 열려 있었어요.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고기 냄새가 기가 막혔어요. 저는 제 테이블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그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재료를 기억에 남는 요리로 변신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버가 매콤한 김치, 신선한 상추, 쌈장, 각종 반찬 등 다양한 반찬과 함께 두툼하고 육즙이 풍부한 삼겹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대감에 입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집게를 들고 고기를 그릴에 올려놓자 지글지글 고소한 향이 순식간에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고기가 완벽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가장자리가 바삭바삭하게 익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레스토랑의 활기찬 분위기가 어우러져 오감 만족의 교양곡이 만들어졌습니다. 뜨겁고 육즙이 가득한 고기를 상추쌈에 싸서 쌈장 한 덩어리와 마늘 한 조각을 얹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동료들의 활기찬 수다와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에 둘러싸여 저는 한국을 떠나기가 너무 아쉬웠어요. 인터넷에서 그런 소리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가 재미없어서 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밤에 노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밤에 놀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서울은 밤 11시도 너무 즐거운 곳이었거든요. 한국에서 관광과 콘서트를 행복하게 마치고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제리가 데리고 가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최근 일본 엔화가 한국 원화보다 더 싸서 저는 괜히 가성비가 넘치는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다양한 메뉴에 이끌려 주문을 하면서 서울에서 익숙해진 넉넉한 양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식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다 나오고 나서 저는 이게 끝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서울과 달리 반찬의 가짓수가 너무 적었어요.
그리고 밥 한 공기도 너무 적은 양이었어요. 하지만 한 입 한 입 음미할수록 식욕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허전함이 점점 커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분명 돈을 내고 밥을 먹는데 더 배가 고픈 느낌이었어요. 원래 적게 먹으면 더 감질맛이 나잖아요. 그래도 친구를 만나서 기뻤습니다. 제리의 집에 가려고 했는데 제리가 제 눈치를 봤어요. 남편이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걸 불편해한다고요. 저는 아쉬웠어요. 그래서 서울에서처럼 다른 술집에서 더 얘기를 하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리는 일본 술집이 그렇게까지 늦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미 서울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데 아쉬웠어요. 그리고 제리가 말했어요. 사실 남편이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식당을 찾아도 술을 마시기는 힘들 것 같다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왜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걸 싫어해 했더니 제리가 늦게 들어오면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 놀랐어요. 학교에 같이 다닐 때만 해도 남편이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랑 데이트하다 늦게 들어간 적도 있으면서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리가 하는 말이 남편이 일본에 온 뒤로 완전히 바뀌었대요. 일본의 문화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한테 강요하는 게 많아져서 속상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양육에 집중하는 것이 가족을 위해 최선이라고 말했대요. 그녀의 눈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약학이라는 학문에 항상 열정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 이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심지어 돈도 제리가 더 잘 버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녀가 약사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왔는지, 약사라는 직업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사는 제리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이자 자부심과 성취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직업과 엄마로서의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인 제리를 보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 신호등에서 사실 큰일이 날 뻔했어요. 한국의 신호등은 몇 초가 남았는지가 써져 있었는데 일본의 신호등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집에서는 남은 시간을 편리하게 표시해주는 보행자 신호등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표시가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신호등이 녹색인 걸 확인하고 분명히 달려갔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나 봐요. 도중에 도시의 광경과 소리에 정신이 팔려 신호가 바뀐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었는데 빵 하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났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고개를 돌리니 차 한 대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운전자는 제게 서두르라고 미친 듯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먼 타국에서 죽을 뻔했어요. 일본의 호텔 방에서 저는 라디에이터의 건조하고 끊임없는 열기를 마주했습니다. 한국의 습한 기후에 익숙한 저는 특히 밤에 방 안의 건조한 실내 공기가 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를 껐는데요. 너무 추워서 잠에 들 수가 없었어요. 하루의 탐험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라디에이터에 계속되는 윙윙거리는 소리로 인해 공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원해지기를 바라며 설정을 조정해 보았지만 계속되는 건조한 열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고 또 뒤척여도 건조한 대기로 인해 편안함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 영향은 분명했습니다. 목이 따끔거리고 목소리가 쉰 채로 잠에서 깨어났고 목이 고통스럽게 건조해졌습니다. 침을 삼킬 때마다 지난 밤의 불편함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건조한 열기에 계속 노출되어 목이 엄청나게 아팠어요. 약학 전공자로서 일본의 감기약에 대해 먹어볼 기회가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목이 간질간질하고 콧물이 흐르고 머릿속은 마치 독감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감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감기약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약국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봐두었던 드럭스토어가 열리자마자 들어갔어요. 일본 드럭스토어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진열대에는 수많은 제품이 진열되어 있었고
라벨에는 한자와 히라가나 문자가 화려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의 종류는 압도적이면서도 매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상품과 읽을 수 없는 라벨의 홍수 속에서 감기약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으면서 좌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통로를 헤매며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감기약과 비슷한 것을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상자와 병이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단서를 찾기 위해 그림과 기호를 찾아보았지만 규칙을 모르는 퍼즐을 푸는 것과 같았습니다. 점점 더 무력감을 느낀 저는 점원에게 다가가 재채기 흉내를 내며 목과 코를 가리키는 제스처를 취하며 제 처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점원은 정중하고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영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했고 우리의 의사소통 시도는 마치 밤에 지나가는 배와 같았습니다. 점원은 여러 가지 제품을 권했지만 라벨을 읽을 수 없어 제 증상에 맞지 않는 제품을 복용할까봐 구매를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드럭스토어인데 약은 하나도 안 팔고 화장품만 가득했어요. 비타민은 있었지만 감기약은 없었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좀 짜증이 났어요. 왜 드럭스토어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이에요. 드럭스토어라면 응당 약을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몇 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점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빈손으로 약간 낙담한 채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다음 날 제리가 퇴근하기 전에 저는 혼자서 여행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국에 들렸다가 일본에 와서 그런지 현금이 조금 부족했어요. 하지만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요즘 카드가 안 되는 나라는 거의 없으니까 저는 굳이 돈을 뽑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일본 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저는 자신 있게 고향에서 수없이 의지했던 생명줄과도 같은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될 뻔했어요. 놀랍게도 종업원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사과와 함께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다는 대답을 돌아왔습니다. 현금을 내라고 했어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갑을 뒤적거리며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즉 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서버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영어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계속 지인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제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회사에 있는 제리는 하필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저는 외국에서 돈도 못 내고 경찰서로 끌려갈 뻔했어요. 무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ATM을 찾으러 가는 동안 여권을 담보로 맡기겠다고 제안했지만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운 좋게도 몇 분을 기다린 탓에 나가는 손님 중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종업원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고 가장 가까운 ATM까지 함께 걸어가 주었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는 교토의 많은 현지 식당에서 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한다고 말해주었는데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여권을 맡기고 갈 수도 없게 하다니요. 게다가 현금을 가득 뽑아서 여행을 하다가 남으면 그 엔화는 영국에 가서 필요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심지어 아무 ATM이나 들어가서 그런지 수수료를 엄청나게 냈어요. 일본 은행들이 수수료로 얼마나 이득을 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내 필요한 현금을 인출한 후 예상치 못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친절한 낯선 사람에게 감사하며 돌아와 계산을 했습니다. 종업원은 인자한 미소로 계산을 받아주었고 순간의 긴장은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가로지르는 여정이 끝나갈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의 조용한 공간에 앉아 광활하게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경험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고 옛날만큼 당차지 못한 제리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서울도 일본도 처음이었지만 서울은 여러 번 더 가게 될 것 같아요. 콘서트를 핑계로 갈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올 것 같은데요. 일본은 잘 모르겠어요. 편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춥기도 추웠고요. 심지어 제리에게 이렇게 대하는 일본인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새로운 곳에 가봤다는 정도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쇼핑 말고 도쿄에서 할 게 없어서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비행기가 집으로 내려오면서 저는 기념품과 사진뿐 아니라 영원히 간직할 귀중한 통찰과 추억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호기심과 여행을 통해 계속 탐구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의 끝이 아니라 세상과 그 안에서 나의 위치를 발견하는 평생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에 가서 뭘 하겠어? 중국으로 와 나와 함께 놀아봐요. 누가 봐도 스팸 같은 메시지를 보고 한국 여행을 중국 여행으로 바꾼 이탈리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델로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바보 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열정처럼 바다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합니다. 저는 어느 날 한국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 인스타그램에 한국에 가고 싶다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놀랍게도 한 중국인 여성이 연락을 취해 한국보다는 중국에 와야지 라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바보였던 거 인정해요. 저는 펜팔로 만나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믿었나 봐요. 옛날에는 편지로 그런 낭만적인 일들이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사실 여자의 얼굴이 너무 예뻤어요. 예뻤으니까 낭만을 꿈꿨던 거겠죠. 저는 완전히 홀려버린 거죠. 말을 정말 잘했어요. SNS에서 있는 일들은 믿으면 안 되는 게 사실인데요. 중국의 최고를 보여주고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의심을 했지만 공항으로 오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말에 저는 모은 돈을 가지고 떠났어요. 약간의 자신감도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마른 여자니까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여자는 중국 공항으로만 오면 자기가 픽업을 해서 북경 관광을 시켜준다고 했어요. 저는 신이 나서 비자도 발급받았죠. 아시아로 가는 여행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미인과 함께 관광을 한다니 제 얼굴도 나름 나쁘지 않구나라고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악몽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공항에서 중국인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입국 처리가 되었는데 외국인 줄은 도저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비자를 다 발급받고 왔는데도 말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입국 심사대 줄에 서 있는 동안 처음의 설렘은 서서히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초조했어요. 왜냐면 인스타로 연락이 왔던 여자가 저를 공항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거든요. 심지어 인터넷이 안 됐어요. 저는 구글 아이디를 제출해야 했는데 구글 아이디로는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마침내 제 차례가 다가오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나 통과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통과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어요. 출입국 심사관의 근엄한 표정도 제 긴장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여권을 넘겨주며 공손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경찰관은 여권 페이지를 샅샅이 훑으며 제 얼굴과 여권 사진 사이를 오가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묘하게 기분 나쁨을 느꼈어요. 어눌한 영어가 섞인 중국어로 질문이 연이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문 목적 체류 기간은 각 질문은 형식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왜 영어로 물어봐? 주지 않지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설픈 중국어로 저도 말했어요. 제가 중국어를 한다는 사실에 출입국 관리자는 흡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침내 신속하게 도장을 찍고 여권을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부스를 지나쳤습니다. 이 시련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여정을 이끌었던 설렘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북적이는 입국장을 빠져나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일은 분명했지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바로 심카드 구매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작은 키오스크에서 국제 심카드를 판매한다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카운터에 다가가자 기대 반 걱정 반의 표정이 교차했습니다. 다른 손님으로 바빴던 직원은 잠깐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의 분주한 움직임을 바라보며 군중 속에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로 빠르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을 시도했지만 승무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심카드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전화기 손짓을 하고 통화하는 신용을 하는 등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표정은 혼란스러움에서 이해로 바뀌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거래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 동안 머무를 생각이라서 가장 싼 옵션을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중국어로 말하면서 직원은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결국 3일짜리를 구매하지 못하고 15일짜리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속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간신히 인터넷 연결을 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쪽지를 받았는데요. 자기는 이미 목적지에 떠나 있으니까 택시를 타고 중국어로 된 주소로 오면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공항에 나와 있겠다고 했는데 나와 있지 않은 여자에 대해 서운함이 생겼지만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택시를 탄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택시를 불렀고 힘겹게 기사에게 목적지를 전달했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싣기 시작하자 기사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 짐의 크기에 대해 큰 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했고 말투는 날카로웠으며 어조는 틀림없이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의 몸짓과 목소리 톤은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폭발에 저는 방심했어요. 저는 어눌한 중국어와 영어를 섞어 사과하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게를 느끼며 저는 부끄러움의 뺨이 달아오른 채 서둘러 짐을 실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저는 온몸을 뒤덮은 불편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긴장을 풀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택시. 안은 운전기사의 불만 섞인 중얼거림만 들릴 뿐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창밖에는 분명 도시의 풍경이 있었는데 점점 시골 마을로 가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저는 제가 갈 곳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생각에 까칠했던 운전기사에게 물었어요. 제가 가는 곳이 도대체 어디예요? 라고 물었더니 운전기사는 성의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산이요. 엄청 높은 산. 그런데 거기는 왜 가요? 저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거기 사람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번역기를 통해서 간신히 물어봤어요. 저야 모르죠. 택시 기사 10년 하면서 거기 가는 관광객은 처음 봤어요. 저는 그제서야 지도 어플을 켜서 제가 가는 곳을 쳐봤는데요.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SNS로 다시 연락을 했더니 여자애는 걱정 말고 오라고 했어요. 다급한지 전화가 왔죠. 주변에는 남자들 목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물어봤어요. 너 혼자야? 라고 했더니 여자는 당연한 듯이 혼자야 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택시 아저씨에게 말씀드렸어요. 돈은 드릴 테니까 제발 차를 공항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냐고요. 택시 아저씨는 의아해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공항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중국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어요. 저를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비싸지만 거기서 바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한국 땅을 밟자마자 유심을 버리고 그 여자애를 차단했어요. 지금 다시 얼굴을 보니까 AI로 만든 얼굴 같아요. 깔끔하게 정돈된 인천국제공항의 광활한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뒤로하고 한국에 도착하니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신 것 같았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효율적인 분위기의 공항은 질서와 평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저를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터미널을 걷다 보니 주변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업무 흐름에 감탄했습니다. 선명하고 다양한 언어로 된 표지판은 공항의 여러 구역을 쉽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직원은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온기를 발산했습니다. 순조롭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동안 이전의 불안감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정중하고 효율적이었으며 전체 절차가 매우 인상적인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경험했던 혼란스러운 장면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고, 앞으로의 여행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진작 한국으로 올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공항을 빠져나오자 한국의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가 저를 반겨주었고, 숨막히는 더위에 익숙한 저에게는 이 겨울의 공기가 반갑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에 사용할 현지 유심카드를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낯선 외국에서 길을 찾고 연락을 유지하려면 연락이 필수적이니까요. 저는 공항에서 여행자를 위한 심카드를 눈에 띄게 광고하는 작은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언어 장벽과 복잡한 구매 절차에 대비하며 불안과 희망을 섞어 카운터에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부스 직원은 친절한 미소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즉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자 직원은 데이터 한도, 통화 시간 추가 서비스 등 다양한 옵션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필요와 예산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 직원은 제 휴대폰에 심카드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매끄럽고 번거로움 없이 진행되어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직원들의 기꺼이 도와주려는 자세였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앱이나 음식 배달 서비스 등 한국 여행에 유용한 팁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환대와 고객 관리는 한국 문화에 대한 훌륭한 소개이자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을 믿으려고 했던 저를 다시 한번 반성했어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휴대폰을 들고 부스를 나오면서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서울에서는 살아서는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첫날 밤은 특히 한국의 놀라운 치안 수준에 대해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국에서 상상도 못할 바보 같은 일을 겪은 저에게 한국에서 느낀 안정감은 놀랍고도 가슴 벅찬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이랑 비교해도 완벽한 치안이었어요. 늦은 밤 서울 거리를 거닐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여성과 노약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거리도 한국에서는 한밤중에도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일반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통 등불이 아름답게 켜진 조용한 골목을 거닐다가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세상 걱정 없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고향에서 익숙했던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도시의 안정과 질서가 주민들의 삶의 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감탄을 더한 것은 어느 날 저녁에 겪은 경험입니다. 실수로 여권과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카페에 두고 온 적이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고 공포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제가 방문했던 다른 많은 곳에서도 이런 실수는 보통 소지품과 작별을 고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서둘러 카페로 돌아왔을 때 제 가방은 제가 놓아둔 바로 그 자리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당황한 제 모습을 본 카페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기며 가방을 돌려주었습니다.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치안 수준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개방적이고 두려움 없이 도시와 문화를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인들과 더 쉽게 교류하고 낯선 동네로 모험을 떠나고 집에서는 조심스러웠을 밤문화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서울에서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었는데요. 서울에서의 어느 날 저녁 저는 다양한 문화와 활기찬 밤문화로 유명한 이태원의 활기찬 동네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북적이는 거리를 거닐다가 매혹적인 프라이드 치킨 냄새에 이끌려 치맥을 파는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과 시원한 맥주를 주문하고 전형적인 한국식 경험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수다와 웃음소리로 가득한 활기찬 분위기는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완벽하게 양념된 치킨을 맛보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혼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함께 식사하자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들의 따뜻함과 개방성에 이끌려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저를 소개했고 저는 곧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와 흥미로운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한국 여행에 대해 궁금해했고 저는 그들의 서울 생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놀라면서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말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 사람조차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어요.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부터 현지 최고의 맛집과 관광 명소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싶어 했고, 가볼 만한 곳과 체험할 만한 것들을 많이 추천해 주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동료애가 느껴졌고, 이렇게 빨리 찾을 줄은 몰랐던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서울이 너무 좋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한국에서 일할 수 없는 게 아쉽다고 말했어요. 저도 이 짧은 시간에 한국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안전함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우리 그룹은 치킨과 맥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화와 문화적 통찰력도 공유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울이라는 공통의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이 얼마나 다문화적이고 환영하는 도시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날 밤 이태원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맛있는 치맥을 즐긴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저는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여행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꽤나 술에 취해 있었는데요. 술에 취한 와중에도 칼바람이 어찌나 차갑던지 머리가 아플 정도였어요. 하루의 모험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리에 앉자마자 바닥에서 부드럽고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말로만 듣던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이었지만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포근한 이불을 덮고 따뜻한 바닥에 누워 온돌이 주는 편안함과 따뜻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열기는 거칠거나 답답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포옹처럼 부드럽고 포근했습니다. 술이 깨는 느낌이었어요. 땀을 흘려서 그런 건가요? 그날 밤 온돌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의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저를 집처럼 편안하게 해주는 한국 문화유산을 발견한 것이었으니까요. 이곳의 공기는 새로운 시작과 긍정적인 경험을 약속하는 것처럼 더 깨끗하고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저를 덮친 평온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전 여행에서 느꼈던 불안과 어려움은 사라지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만 상승하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한국의 비자를 알아보고 있어요. 어차피 자동차 정비공은 어디서나 필요하니까요. 제가 몰랐던 한국에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